예,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도 이제 요즘 대선 주자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패널들이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답 정해놓은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답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5번째 방송입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좀 동안 어린 왕자처럼 생겼지만 이분이 국내 최초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셨고요. MBC PD수첩, TBS TV민생연구소,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등의 방송에 때때로 네. 출연하신 분이시고요. 전문가입니다. 국악방송 라디오 창호의 드린 햇살에서 구본기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국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꿀팁을 계속 방출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독립투사이십니다. 저서가 이미 10권이 넘고요. 최근에 나온 집값의 딜레마, 이건 역대 명저가 되겠습니다. 네. 집값의 딜레마. 네. 아직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소문이에요. 네. 있어야 많이 됩니다. 사주세요. 많이 사주세요. 아직 일세가 안 팔려서 지금 대표님이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일세가 못 팔았어요? 네. 이 책 재밌던데? 나는 내가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 봐. 네. 이렇게 말해야 산다 이제. 수준이 높아서 그런가 봐. 내가 봤더니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 들리는 소문에 그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에서 10권을 구매하셔가지고 인증사진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거는 뭔가 야료가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하겠다고요. 공부해서 한번 공부해보겠다. 그래서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역시 이수진. 네.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 3인성호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을 하면 그렇게 보이는 현상. 우리는 거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실패의 성공을 말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만약에 다른 정권이었다면 훨씬 심해졌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했다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직 실패는 아니요. 이것이 이 방송의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비유를 드리는 게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때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앞에서 나가지고서 국도 같은 데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 계획이라는 게. 그 피터 드러커 아시죠? 그 경영학자. 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모든 일은 잘못되기 마련이다. 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차피 꼬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재인 정부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한 정부냐 못한 정부냐?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이 정도 하는 정부는 사실 손에 꼽죠. 그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문재인 정부를 사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케어. 네, 문재인 케어는 내용이 어려워서 기자들이 안 두드려펴서 다행이죠,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로 문재인 케어는 진짜 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네.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네. 이제 국가의 이념 같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일상적으로 산소처럼 깔려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른 채 네. 저쪽 선동대로 경제 폭망? 뭔 경제 폭망이에요? 이게 대응을 하는 사람이 좀 달랐어요. 가령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서 이제 집값을 관리하려고 했을 때 대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들이 다 붙어주거든요. 이건 진짜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재인 케어는 이걸 실패했어요. 그 다른 대응하는 집단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최장집이 맞나요? 그 뭐였죠? 그 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맞아. 최대집 학자분이시지 맞다. 최대집. 맥시멈 하우스 최대집. 맥시멈 하우스. 그분이 나와가지고서 정부에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면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했는데 국민들 정서에 정확하게 위배했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부동산은 이거를 대응을 그러니까 그쪽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사생결단으로 왔는데 가령 계속 예를 든 게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고속도로로 원래 올라올 예정이었어요. 정부 정책은요. 근데 앞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국도로 돌아가지고서 올라오면은 당연히 우리 내비게이션 시간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언론이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정부 정책은 이러해서 발표를 했는데 시장 반응이 이래서 추돌 사고가 나버렸다. 그래서 우회로 돌아가지고서 오느라고 조금 더 지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추돌 사고 났다는 얘기 안 하고요.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서 국도로 돌아섰다. 정부 네. 정책 신뢰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예를 들어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네. 문재인 케어도 일부러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럼 적자 낸다고 또 난리를 치고 그 정도까지는 흠집을 내는데 네, 어르신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지. 그렇죠. 야 병원비가 겁나게 싸졌어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느끼시거든요. 네. 자 어쨌든 경제 잘했고 뭐 남북관계 잘했고 부동산은 최고다라든지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 진심을 보여준 정부다라고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로 보면은 왜 이런 정권이 교체를 당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미지수. 자 그렇습니다. 자 서술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국민의힘 그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세게 네. 더 강하게 하겠다 했지만 사실상 공연불에 그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에 빠진 거는 생각보다 적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숫자 대비는 네, 맞아요. 174대 음. 102 했을 때 숫자가 맞아요.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더군다나 대어들이 지금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박덕흠하고 전복민. 맞아요. 네. 이게 그 기자들이 자꾸 언론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전적 탈당인 거죠. 사전적 탈당을 해서 그 수에서 빠졌다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뭐 15명이다. 사실상 14명이다. 이 사람들을 포함하면 이런 식의 기사를 굉장히 잘 쓰는 기자들이 유독 이 국힘당한테는 관대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근데요. 네. 국민의힘이 대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해. 왜냐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게 말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아마 윤희숙 건이 아닐까 싶은데 아, 맞아요. 자기가 근무했던 KDI가에서 용역 발주를 했던 그 사업이 있고 네. 거기서 가까운 곳에 아버지가 네. 80대 중반에 서울에 사는 아버지가 네. 거기에 땅 3,000평을 샀다면 네. 그래서 땅값이 오르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면 네.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명백한 부동산 투기잖아요. 그렇죠. 이해 충돌이고요. 근데 윤희숙이 네.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땅이에요 하면 소명이 되는 겁니까? 예, 아버지를 꼬리 자르기를 하다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저도 정말 저는 윤희숙 의원이 뭔가 되게 싫었었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넘어서 싫었었는데. 이게 선천적 비호감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풍기는 아우라. 네. 요게 너무 비호감적이어서 네. 내가 이런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경원보다 10배는 더 비호감이다. 네. 어. 정말 너무 싫은데 이번에 그 정체를 조금 알았어요.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괴물이다. 하는 걸 보면 괴물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르는 능력은 있는데요. 근데 그게 꼼수가 우리한테 읽히는 거고 그렇죠. 이것은 당연히 부동산 투기 의혹 중에도 핵심이 지금 걸려 있지만 이미 국민의힘에서 실드를 쳤잖아요. 윤희숙 의원은 문제없다. 그 소명이라는 게 그 땅 아버지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럼 되냐고요. 근데 밝혀지는 내용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땅이 이제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으로 채택한 어떤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산단 후보지 현장 실사랑 여기가 중요한 거죠.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가 맡았는데 그러니까. 당시 윤 의원이 그때 KDI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부친이 주소지에 실거주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이 조사가 이루어진 지 올해 7월 19일에 이제 주소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예. 근래. 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부친이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농사를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자경농도 아닌 거죠. 본인이 자경농으로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고 그 부지를 취득했는데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그렇게 농사를 맡기고 나서 매년 받은 게 쌀 7가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우리가 전세로 들어갈 때 전세권 요쪽저쪽 하는 거 비슷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사람은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쌀 7가마니를 받을 거면은 이 면적에서요. 유지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밖에 없다. KDI에서 정보를 갖고 여기에 투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현금 흐름 어떻게 됐는지 등을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지금 넘겨진 건데 이걸 가지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완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그만둔다고 하면은 사직서 들고 가가지고 내면 되죠. 회사 그만두고 싶으면은 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직서 내면 되지. 사직서 쓰지도 않고 나서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은 이거는 쇼다. 아, 근데 문제는 이 제도의 허점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 계약을 했다. 네. 그럼 그렇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만 보는 게 아니고 걸리는 지점이 여러 지점이 있는데 첫째, 여기가 개발된 토지 인근이라는 거예요. 첫째. 근데 그 개발될 그 땅을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 게 KDI라는 거죠.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네. 근데 KDI에 그때 윤희숙 의원이 있었던 거고 음. 만약에 이 정보를 알고 아버지 여기다 땅을 사세요 해가지고 땅을 샀다고 하면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윤희숙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직계 가족이 돈 버는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땅은 아버지 땅이요, 나랑 상관없어 하면 소명이 되냐고.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을 이거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로 넘어갔었던 거고 네. 검찰에서 조사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만 그냥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퉁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그거를 퉁치고 넘어갔는데 윤희숙은 뭐 억울한 케이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쉴드를 쳐져버리면 이준석 본인의 어떤 개혁 의지랄까 이런 건 사실상 공연불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너무 귀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12명이 걸렸는데 지금 그 중에 10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거나 아니면 윤 총장이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관계가 없는 2명 중에 1명이어가지고서 그 1명까지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질질 짰나요? 모르겠어요. 어. 네, 지금 서울시장 나오려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누가 봐도 쇼인데요. 쇼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추정은 잘 안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뭐랄까 그 충격파를 제대로 던질 줄 아는 일종의 쇼잉에 능한, 나는 임차인입니다부터가 시작부터가 쇼잉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비판할 측면이 있고요. 의도는 굳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앞서가 버리면은 진짜 나쁜 죄질이 다 덮이는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어쨌건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어마어마한 건 안 나왔지만 사실 네. 이미 어마어마한 건 나와 버려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사람들까지 포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윤희숙 건 같은 것들이 윤희숙에 머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가장 유혹했던 그 모든 모델이 윤희숙한테 녹아 있는 거거든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네. 농지법 위반하면서 땅을 사가지고 결국엔 그 땅값을 올려서 엄청난 차익을 거두는 그런 방식이 바로 윤석열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공정과는 너무 거리가 먼. 또 심지어 자기 캠프의 국회의원 5명이 그 현재 무슨 본부장 등을 맡고 있는 요직을 맡고 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는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실제로 이렇게 따지면 이 결과로만 놓고 보면 네.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주당한테 땅 문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자격들은 없었다. 특히 윤희숙. 그건 명확하죠.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비판의 기조는 그런 겁니다. 땅값이 집값이 올라야 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집값이나 땅값 올랐다고 욕하는 거죠. 열심히 올려놓고 야야야 우리가 도둑질했는데 왜 못 막았어? 메롱 너 실패. 이런 구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기로 했잖아요. 이따가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누가 뭐 부동산 있네 없네 고위공직자가 이런 것들을 단칼에 끝낼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한 후보들도 있으니까는요. 예. 네, 이따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본 주제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비교입니다. 일단 표를 보면서 얘기할 텐데 네, 일단 그 카테고리를 구분하신 게 하나 있어요. 맞아요. 자, 크게 구분한다면 일단 설명드릴게 아마 최초 비교일 거예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전문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해드릴 건 뭐냐면은 이 후보들의 특징은 이런 거구나라고 머릿속에 확 들어오게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사실 기성 언론들이 이거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하잖아. 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를 분류한 게 있습니다. 예. 일단
이낙연, 박용진은 공항파예요. 공항파. 자, 이낙연, 박용진은 공항파. 예.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3만 호를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예. 박용진 후보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낙연은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다 그랬어요. 네. 네, 박용진 후보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서 이낙연 후보한테 공항파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우리 공항판끼리 뭉칩시다. 제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빠 저대로라면은 저 두 분이 뭉쳐서 그냥 김포공항이랑 서울공항을 인천공항으로 다 보내면 되겠다. 둘이 뭉쳐도 되겠다. 근데 그 서울공항은 이전하고 이런 문제가 또 군사적인 부분과 사실 굉장히 연결이 있는데. 네, 예로부터 계속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보 문제로 계속 번번이 좌절됐던 거죠. 그게 성남공항이었죠, 옛날에.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활주로 각도를 롯데타워 때문에 살짝 틀었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자, 일단 이낙연, 박용진이 이제 공항파. 비행기 타고 이제 공항파시고. 네, 맞습니다. 다음에. 그다음 이재명, 추미애 후보는 국토보유세파예요. 국토보유세. 우리가 한번 다뤘어요. 이 네, 부분은. 맞습니다. 둘이 같은 철학을 공유하는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내건 두 후보입니다. 예. 그리고 정세균 후보 명실상부한 공급파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를 엄청 늘려가지고 네. 집값을 잡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공급 폭탄을 터뜨리겠다. 공급 근데 폭탄. 이 공급파인 정세균 후보하고 네, 이낙연, 박용진 공항파도 사실 맥락은 같은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네. 근데 물량면에서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물량면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김두관 후보. 사실 김두관 후보가 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고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따로 발표를 하지는 않고요.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 안에 충격적인 말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봅시다. 전 국민에게 주택을 소유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놀라실 겁니다. 아니요, 근데 그건 저는 찬성합니다. 이건 제가 이따 평가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평가를 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표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예. 표가 길어가지고서 예. 쭉 한 번에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가 이제 화면에 다 안 나타날 테니까 네, 맨 앞에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순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입니다. 예. 일단 공급 부분, 음. 네, 총량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임기 5년 동안입니다. 네. 그 중에 민간 부분이 있고 공공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예. 민간은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은 기본 주택으로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 세금 부분 그 밑에 예. 세금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소득 토지세 즉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 이제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보유세를 걷어서 모두 n분의 1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제가 좀 어렵게 적었는데 실수요자 보호 이거는 뭐냐면은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 그 대출 같은 거 연장 안 해주겠다. 대출 같은 거 연장 안 해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그 밑에 제가 표시한 건 과세 이연제도 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늘 공격을 받았었던 포인트죠.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강남에 오랫동안 사신 집 하나밖에 없는 노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소득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언론들이 때려대니까 계속해서 공격에 당했던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은 내시지 마시고 지금이 현금 흐름이 없으시면은 나중에 상속을 하시거나 또는 나중에 집을 처분하실 때 그때 세금을 한꺼번에 내세요 라면서 과세 이연 제도 이런 식의 과세 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 밑에 소유상한에 대한 내용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여러 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랑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관리하려고 설계를 짰고요. 옆에 지금 하나 보이실 텐데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가 택지 소유를 아예 상한해 버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이거 살피겠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위헌 논란에 휩싸일 만한 부분이 있어서 네, 내가 봤을 땐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소유 상한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굳이
갖지 않게 하겠다는 정책이 목표면 네. 이 상한을 기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시장 친화적인 세제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않고 토지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을 보는 눈이 점프 포인트가 확 생기는 게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는 순간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물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건축물을 계속 개발할수록 이 땅에 최대로 적합한 형태로 개인이 계속해서 건축물을 관리할수록 건축물이 커지고 세련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가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걸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토지에 부과를 하는 건데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 신뢰도 부분도 챙겼어요. 저희 아까 이런 거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윤희숙 의원은 뭐 부동산이 어떻고 어떤 정치인은 부동산이 어떻고 저희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돈을 버실 분은 그냥 돈을 버시고 공직에 오셔가지고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실 분들은 공공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 돈을 가지신 분들은 모든 걸 가지려고 자꾸 해버리셔서 문제거든요. 예. 우리 이런 거 그냥 제도로서 털어버리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하자. 이거는 굉장히 타당한 게 주식 백지 신탁제라는 건 이미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네, 내가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령 이제 공직자가 되어서 해당 기업에 관계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경우에 주식을 신탁을 맡기고 나서 처분을 맡기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부동산에도 도입을 하자. 이렇게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말했고요. 그 다음이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하겠다. 예. 이건 이미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 국가 차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아까 KDI 같은 거 보셨잖아요. 사례 같은 거. 계속 개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게 공직자 또는 그 관련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사전에 심사를 하면은 나중에 뭐 왈가왈부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들 시민사회단체에서 예로부터 계속 말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 공개,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 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도 지금 말을 했어요. 가칭 주택 도시부를 신설하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주택 문제는요. 사람들은 주택에 사는데 주택은 주택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건축물 그 이상의 것. 거기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내가 쉬고 어떤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곳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가 산재돼 있어요. 가령 복지부에 산재돼 있는 것도 있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도 있고 법무부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것들을 합쳐서 한 곳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게 선진국형 이제 어떤 공약들인데 네. 예를 들면 다른 걸 떠나서 최고의 인권은 저는 주거 안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살면서 소위 집구석이 정말 들어가기 싫은 곳이면은 삶의 어떤 질이 높아지겠어요? 일하고 싶은 맛이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봐야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뻔한 월급쟁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노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주택에 관련된 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지금 신설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요. 예. 이렇게 유기적으로 짜여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다음 부동산 감독원 설치하겠다. 우리 금융감독원 있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 감독원은 없었어요. 그 흐름을 이제 잡아가면서 이제 네. 뭐 투기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잡아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가계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대한민국 가계들은. 근데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돌아보면서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건 이상하죠. 이것도 이제 선진국형이 돼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더군다나 이 자금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네. 자꾸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데 일단 들어가면 그걸 감시할 전담 기구가 없다는 거. 맞습니다.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관리 전담 기관을 설치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고급형 임대주택들을 따로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정부가 나중에 그냥 분양을 해놓고 내버려 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나중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가지고서 매물들이 던져 나오거나 이랬을 때 여기서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예. 그리고 비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밑에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책이 안 나왔어요 아직. 네, 아직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책이 안 나왔고, 그다음에 주거질, 그러니까 주거복지 관련해서 아까 푸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집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인권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거질에 대해서 조금 다뤄줘야 되는 이 부분이랑 민간 임대차가 잘 안 나왔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주택이라는 형태로 주거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위치 좋은 곳에 그리고 괜찮은 평수로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라면서 임대차 시장은 크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공공임대차랑 그다음 민간임대차. 근데 공공은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어차피 지금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전부 발표한 게 아니니까요. 이제 본선 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민간임대차 쪽 내놔야 될 차례구나라고 이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각을 참. 하나만 더요. 네. 나름대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연예인들이 요즘에 관찰 예능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집에 사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등장해서 옛날에 맞아요. 뭐 슈퍼맨이 왔다. 슈퍼맨이 왔다 네. 그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면 그 연예인들이 사는 집은 거의 궁전이에요. 아이고, 넓이며 이런 맞아요. 것들이. 네. 근데 이게 사실상 나는 그런 예능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엄마 아빠는 저렇게 못 살아 같은 시각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또래의 어린 아이가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더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려면 최소한 집의 질만큼은 굉장히 높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살면서. 맞습니다. 싼 가격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어떤 거실 문화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정말 공감해서요. 전 추상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최저주거 수준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최저주거 수준은 문장으로 대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늘 말하는데,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창피하면 그건 최저주거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집이어야 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가보실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공약을 종합해 볼게요. 예. 특징은요, 종합적으로 짜임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길게 말했죠. 다른 후보들은 이렇게 길게 안 말할 겁니다. 제가 길게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후보 쪽이 가장 공란이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표를 한 번에 보시면은 딱 빈 곳이 있고 비지 않은 곳들이 보이거든요.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표가 꽉 차 있어요.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부동산 정책을 음악으로 비유를 하면은요, 이재명 가수께서는 정규 앨범을 발표한 거예요. 네, 1번 트랙부터 12번 트랙까지. 네, 타이틀곡, 후속곡, 그다음 발라드, 댄스, 골고루 해가지고서 유기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지만, 보유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유예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밑에 다시 하나를 설계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를 하더라도 결국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그 사람들이 제도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이상한 짓을 할 수 없게 장치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유기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별점도 제가 다 달아서 왔습니다. 별점? 네. 그럼 지금 이재명 후보는 몇 점이에요? 별점 5개 중에 4개. 4개? 별 4개. 좀 더 주시죠? 한 줄평이 질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데. 한 줄평에서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개혁 종합 선물 세트예요. 하지만 추후 발표될 민간임대차 시장의 주거 세입자 정책 등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별 하나를 뺐고, 그리고 별 하나를 또 뺀 이유가 있어요. 공급을 내세운 건 사실 아쉬워요. 아까 첫 페이지에 공급 총량 250만 호인데 그중에 민간 150만 호가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공급 정책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자극을 받습니다. 공급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뉴타운
뉴타운 사업도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려면은 어딘가에 공사를 해서 아파트 같은 것들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을 하면은 결국 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점 요소로 살짝 봐서 별 4개. 아, 네. 결국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전 정부들이 보통 SOC 사업이나 네. 건설 붐을 일으켜가지고 경기 부양해가지고 성장률 올리고 이런 구조여서 네. 약간 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부정적 인식 분명히 있어요. 네. 자, 그럼 이낙연 후보로 가볼까요?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는 공급을 7만 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만 호. 이게 연이죠. 아닙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5년 동안이라고도 말을 안 했어요. 이낙연 후보는 제가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숫자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온 말이 7만이란 말이 나온 거군요. 네, 그러면. 7만 호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밑에 있죠.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서 3만 호를 공급하고 그리고 서울공항이 이전을 하면 그 옆에 고도 제한을 해제해 가지고서 거기에 추가로 이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들을. 그럼 4만 호를 더해서 그렇게 종합 7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급은 이게 끝이에요? 그럼? 네, 공급 공약 말한 건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공급은 안 하겠다 쪽의 시그널이 더 가깝지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오피셜한 메시지만 제가 정리해서 그런데요. 그 토론회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나온 거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다음 정부가 공급할 땅가지를 점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소화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그래서 이재명 지사 250만 원 공약도요. 이재명 지사 직접 기자들하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네,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본인이 다 짓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 문재인 정부가 계획해 놓은 것들 포함해서 250만 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직접적인 아직 공약 숫자는 말 안 했어요. 숫자를 정확하게 뭐 몇십만 호를 발표한 후보는 공급 물량을 이재명 후보랑 정세균 후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이낙연 후보로 돌아와서 예. 근데 이낙연 후보는 공급을 민간을 얼마 하겠다, 공공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냥 공항파로 지금 불리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그래서 세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금은 조금 재미있는 공약들을 좀 발표를 했어요.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이라고 해서 재개발 같은 것들을 할 때 재개발 시작과 끝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아니한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의 지가 상승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 부분을 한 20에서 25%까지 환수하는 장치가 이미 있었어요. 예. 그걸 50%까지 늘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유휴 토지에 과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 놀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한전이 네, 강남에 노른자의 땅을 네, 그러니까 한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당수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땅값이 올라서 자산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는 냅둬도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네, 근데 세부적으로는 좀 약한데요. 따져보면은. 근데 저는 차라리 이거를 좀 토론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가지고서 그 영국 같은 빈집세로 발전시키면 굉장히 좋겠다. 빈집을 두면은 세금을 세게 때려버리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세입자를 들여라. 저는 그 기업들이요, 자기 본연의 어떤 제조업이면 제조업, 자기 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땅값을 올려서 그 땅으로 돈 버는 것은 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사내 유보금을 놓고 그걸로 땅을 사서 부동산 투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사회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어떤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다시 내려와서 음? 이낙연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굉장한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택지 소유 상한이라. 네, 이게 사실은 원래 있던 법입니다. 네, 이게 근데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어요. 이게 네, 그거를 다시 발의했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개헌도 하겠다는 소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낙연 후보는 개헌을 말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냈어요. 네, 그 당시에 소유 상한선을 200평으로 하고 일률적으로 해서 이거는 너무 적고 일률적 제한을 하는 거는 국민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이 많은데 네, 한 500평 살고 싶은데 네, 왜 200평만 하게 하느냐? 일률적으로 그것도 근데 이건 그 아니다. 기본적으로 유연 소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자고 했냐면요. 1인 가구네. 가구 하나당 기준으로 서울이나 광역시의 택지를 최대 약 400평까지만 소유 가능하게 하겠다. 그 외의 시지역은
택지 약 한 600평까지 소유 가능하고 또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80평까지만 소유 가능하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법 시행일 5년 시행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 살고 있었다면 조금 더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야, 그럼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네요. 그럼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서울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값이 문제인 것은 아파트 값이 올라서 문제지.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굳이 말하자면 아파트 지을 땅이 없어서 개인이 너무 넓은 땅을 쓰는 걸 반댈세 이런 구조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부동산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깨놓고? 저는 이거를 만약에 숫자를 확 줄이면은 지금 아파트는 택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숫자가 크면은 보유할 수 있는 숫자가 크면은 별 효과가 없겠지만 줄으면 효과는 분명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제도적으로 정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행 못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구조대로라고 하면 네. 이 법 시행 이후에 그렇게 집 지을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집을 많이 여러 번 짓겠냐는 이야기죠. 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 네, 그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이게 지금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고는 레토릭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마침 이재명 후보 정책을 보고 이낙연 후보 정책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서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를 말을 했어요. 토지에 대한 보유세에 예. 방점을 뒀고 이낙연 후보는 아예 소유를 제한해 버리는 방식을 뒀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시장 친화적이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럼 평상시 스타일로 봐도 송고형 급조공약 느낌이 나요. 좀 급진적이잖아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 거는 걷어가지고서 다 나눠줬을 때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낸 것보다 더 받는 게 많다. 조세 저항까지를 고려한 설계거든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이거는 정무적으로 이거는 못할 거다.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내려와서 밑에 표를 보면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또 뭐 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책 신뢰에 관해서도 내지 않았고 민간 임대차 시장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거 질 관련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공주택부터 적정 주거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최저 주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적정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최저 주거 기준은 말 그대로 최저고 적정은 말 그대로 그 위로 살짝 더 높은 수준,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기준인데 둘 다 문제는 뭐냐면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네, 강제성이 없는데 적정 주거 기준을 공공주택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뭐 층간 소음 이런 것들도 적용하겠다.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을 높여서 주거 취약층을 보호하겠다. 근데 이거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최저 주거 수준에 대해서는 높이는 것을 강제 사항으로 두지 않고 있어요. 대충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단 뭐 양강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이낙연 네.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재명은 오래된 캠프 싱크탱크 움직인 기분이고요. 네. 이낙연 후보의 정책은 캠프 급조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는 생각이 안 들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싱글 앨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싱글 앨범. 네. 그리고 표처를 처음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노련하게 짜서 나온 그러니까 싱글 앨범을 한 번에 쾅 발매한 게요. 2021년 8월 3일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한 방에 이걸 다 냈어요. 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자 음반 나왔습니다 하면서 CD를 찍어낸 거예요, 아예. 근데 이낙연 후보는 3개를 발표했어요. 3개를 발표했는데 아직 이재명 후보만큼의 짜임새에 다다르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글 앨범을 3개 발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은 이낙연 후보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공항파다. 공항파고 둘째, 택지 소유 상한을 말한 유일한 후보다. 이제 별점 및 한 줄 평도 준비해 왔죠. 만약에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의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 같은 느낌의 세월을 살아왔다면 택지 소유 상한 같은 게 먹혔을 거예요. 제 한 줄 평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 별점 몇 점이냐 물어봐 주세요. 몇 점? 2개 반입니다. 2개 반. 한 줄 평은
총리 및 당대표 시절에 추진했더라면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캐릭터랑 다른 걸 갖고 오셔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추미애 후보로 갈게요. 네. 근데 저 오늘 조금 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확실히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봐도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네. 앨범을 오래 준비해가지고서 맛 좀 봐라 하면서 가져온 느낌이에요. 진짜 가수가 밴드를 오랫동안 지금 막 연습하고 나와가지고서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한테 뭐 다수는 아니더라도 일부 국민한테는 약간 초반에 나온 서태지 음악 같은 네. 약간 좀 앞서갔죠. 받아들이기 힘든 느낌도 네, 있을 수 맞습니다. 있어요. 네. 난 추미애 후보입니다. 네. 추미애 후보 밑에 보면은 날짜가 나오죠. 추미애 후보도 한 번 발표했습니다. 7월 23일 날. 네, 한 번 발표했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어요. 논하지 않았고 추미애 후보의 특징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1호 공약으로 부동산 공약을 말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네,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후보라는 게 느껴지죠. 예. 네,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 이재명 후보와 같이 지금 비슷한 공약을 말했죠. 그래서 둘은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는 국토보유세파다. 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익을 양도소득세잖아요. 양도세라는 게 예. 얻은 이득에다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환수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서 60%의 한계 세율을 적용하겠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지대 개혁이라는 말을 이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를 하겠다. 이것은 모두의 것이다. 노동 없는 소득 환수하겠다. 문제의식이 확실하게 읽히는 게요. 원포인트입니다. 밑으로 내리면은 다른 건 아직 다 발표 안 했어요. 소유상한 뭐 얘기도 안 했고 당연히 소유상한 얘기 안 할 거예요. 보유세로 접근하 있으니까. 정책 신뢰에 대해서도 뭐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차에 대해서도 주거의 질에서도 다 얘기 안 했는데 기타로 내려옵니다. 제일 밑에. 개헌 작업 해버리겠다. 토지 공개념. 네? 토지 공개념을 구체화해서 개헌 작업을 해버리겠다. 개헌 작업을 말한 유일한 후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대 개혁 할 거고 이거 개헌 작업까지 할 거다. 나 진심이다. 딱 이겁니다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재명이 본인의 위치에서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들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1등 후보다 보니까 판을 안 흔들고 싶어.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말 잘 안 하는 거, 검찰 개혁 같은 거. 일부러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 같은 거 잘할 거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판에 뛰어들어서 흥무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네, 맞아요. 반대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개혁성 짱이야. 왜냐하면 1등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풀파워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검찰 개혁 때 그리고 보여준 게 있어가지고서요. 저희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진짜 할 것 같다. 네. 실제로 검찰총장을 징계한 네. 우리나라 최초의 법무부 장관.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캐릭터였는지도 공약을 발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은요. 근데 헌법을 고치긴 고쳐야 돼요.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에 한번 개헌하려고 하다가 이게 야당이 그때는 여당이죠.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됐잖아요. 야당들이.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낙연 후보의 공약도 그렇지만 이 소유 상한도 그렇지만 이게 위헌 시비에 자꾸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토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한 건데 그것들을 살짝 부담스러워서 말씀 못한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근데 추미애 후보가 그걸 그냥 풀파워로 말 그대로 말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밑그림 그려놓고 네. 나머지 잡다한 주택 부동산 공약들은 네. 내가 번선 올라가면 내가 할게.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빨간 있어요. 맛, 확실한 빨간 맛, 확실한 매운맛 이런 거. 그래서 별점은 5개 만점에 3개. 선명함 가득. 다른 개혁적 부동산 정책들을 기대하며 별은 아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자, 다음에 정세균. 정세균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는 보니까 네. 공급만 이야기하셨어요. 공급하죠. 그래서 아까 공급화. 이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야. 앨범 한 장 낸 분하고 저기 싱글 한 장 낸 분하고 네. 이제 음원 느낌이에요. 음원 느낌. 맞아요. 맞아요. 싱글도 못 냈어 지금. 다운로드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은.
두 번을 발표하셨어요. 2021년 올해죠. 6월 20일이랑 올해 8월 10일 두 번을 발표했는데 둘 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을 하겠다. 공급 폭탄. 그래서 공급 총량 280만 호를 공급 폭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250만 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궁해지는 측면이 살짝 있다. 30만 호가 더한 거라서. 민간은 150만 호. 그리고 공공은 130만 호.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공 분양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표를 한번 밑으로 쭉 내려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비어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진짜 음원입니다. 음원. 지금 딱 말씀하신 아니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공급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 공급에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네,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는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싱크탱크 하나가 굉장히 거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라면 네, 이 부분은 그냥 자기 개인기로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 더 공급 많아요. 280만 호면. 여기 이재명 후보도 5년이면 연간 50만 원씩인데 이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280만 호를 던지셨어. 그러니까 내가 보던 정책은 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른 거 잘 안 쳐다보니까 네. 아파트 몇 개 지을 거라고 하는지만 보자라고 그냥 한번 이렇게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 공급에 몰빵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꾸 가수를 비유하는 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밴드가 탄탄한 느낌이에요. 뭐 신하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뒤에 쫙 있어요. 막 김종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정태균 후보님은 지금 혼자서 MR 틀어놓고 지금 노래를 조금 하고 있는 느낌? 조금 그런 느낌이 너무 있어요. 비하하는 것 같긴 아니 한데. 근데 아니 어떻게 이것만 내놓으셔요? 근데 진짜 진짜 총리 하셨는데 부동산 입장에서 이랬어요. 정책만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지지율이 잘 나오면요. 네. 싱크탱크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막 붙고 해가지고 정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현실적 역량의 한계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게 인간적 의리 때문에 캠프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그 국회의원들이 이름만 섞고 아예 직원들 파견을 안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몇몇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 한쪽에서는 일정만 수행하기도 바쁜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정세균 후보가 토론에서 이리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막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컨텐츠를 사실 내놓을 게 없는 상황. 저 지금 이거 정리한 거에 그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서 마이크 MR 틀어놓다고 말을 하는 게 MR은 녹음해 놓은 거잖아요. 과거에 이게 이 국무총리 시절에 작년 8.4 대책이랑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을 공급으로 전환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어디에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중도 부동산 정책 트렌드라고 이제 세금만 계속 잡고 대출을 잡았더니 안 잡히더라 해서 나중에 이제 사회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그럼 공급을 할게. 많이 공급하면 집값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구조인데 서울은 공급을 많이 한다고 집값 떨어지는 구조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제가 별을 2개를 줬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공급은 곧 개발, 개발은 곧 지가 상승 자극. 모두 다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우리 정세균 음원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에 김두관 후보는 사실상 끄트머리에 기타에 하나 있네요. 기타에 있습니다. 이분도 음원이시네. 네, 이분도 음원이시다. 음원인데 헤비메탈을 들고 나오신 느낌? 충격적인. 네. 국책 모기지를 통해서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를 시작하겠다. 와, 세다. 와. 그 발표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오늘 전문가 시각으로 다 살피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두관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책 모기지를 만들어 모두가 내 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모기지,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모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한 줄 이걸로 하겠습니다. 별점으로 시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별점. 바로 별점 하나, 별 하나. 죄송합니다. 결국은 빚내서 집 사라? 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대출을 당겨주면 집값은 우주로. 당연한 거죠. 주택을 모두 다 살 수 있게 대출을 받으면요 모두가 더 할 거예요. 근데 그 빚은 안 갚아도 되고 결국엔 다시 반납하라 이런 얘기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책 모기지라고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대출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갚느냐 안 갚느냐를 떠나서 문제는 계속해서 실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실망인데요. 왜냐면은 음. 이 김두관 후보의 가장 제1 공약이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도권의 집값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구조로 잡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인구 분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한테 집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도권은 어떻게 대출할 거며 또 저 시골은 어떻게 대출할 거며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한 게요. 근데 김두관 후보께서는 일단은 지방 분권 이런 것들 국토균형 발전에 대해서 명확한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충돌을 해서요. 대출을 다 땡겨준다고 하면 다 서울 가서 살고 싶어 할걸요. 대부분이. 서울. 그렇지. 네. 야, 그래서 이건 좀 충돌을 한다. 아니면 알겠습니다. 캠프 내에서 이거를 살짝 다듬지 못했지 예.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 박영진 후보. 어. 박영진 후보도 한 번 발표했습니다. 한 번 발표했고 총량 20만 호. 20만 호. 요건 적절한 타협 같은데 느낌이 어떤 근거를 갖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각종 데이터를 보면 현재 1년에 공급되는 무슨 어떤 그 총량에다가 한 25%좀 더 얹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저는 그런 공약 같아요. 아닙니다. 박영진 후보는 그렇지 않고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서 그 터에다 짓겠다는 겁니다. 그걸 다 이사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김포공항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까는요. 이낙연 후보는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김포공항을 이전하고 싶은 박용진 후보가 난감하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서 같이 인천공항으로 다 이전을 하자. 그러면은 도합 27만 호가 공급되겠네요. 뭐 이게 주택 이러면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음. 직장 따라 서울에 출퇴근 하루에 총 한 3시간 쓰는 거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직장은 접근성이 높아서 바로 옆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가급적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집차 지어놓고 막 경기도 동부 쪽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으로 출퇴근해야 된다는 소리야? 뭐야 그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후보랑 이낙연 후보가 공통된 게 이 공항파들이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공항을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나 정세균 후보처럼 구체적으로 그곳에 공급되는 뭐 20만 호, 7만 호 중에 어느 정도가 공공임대고 어느 정도가 민간임대로 공급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네, 구체적으로 없고 다만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인데 만약에 여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공공임대주택 필요하면은 김포공항 부지로 와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광진구 살고 이러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되면. 말이. 네, 그러면 교통난은 또 어쩔 거며.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요. 공급 대책도 지금 최근에 그 이사 조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군데군데 이렇게 남는 땅들마다 집을 더 공급하는 그것이 현실적인 거지. 네. 어디 더 큰 땅 하나 있으면 차라리 인공 섬을 하나 만들지 그러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피셜한 메시지가 아닌 것들은 제가 다 정리를 안 해서 그런데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요. 자꾸 이재명 후보한테 그걸 어디다 지으실 겁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발표한 곳에 대부분이 나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러네. 네. 투기 방지용. 맞습니다. 제가 공급은 뭐다? 개발이다. 그저 네. 오세훈이 거래 제한구역 지정하면 그 땅값 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발할 거 알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 노른자의 땅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사실은 예로부터 그래서 돈 가지신 분들이 여기 이전 언제 하나 하면서 계속 탐내던 땅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공약을 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럼 그 근처 난리 나는 겁니다. 개념도 있으시구만. 그리고 김두관 후보의 그 기타에 보면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겠음. 박용진 후보죠. 박용진 후보의 박용진. 기타에 보면 순서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민간 임대차를 건드렸습니다. 예. 박용진 후보 쭉쭉쭉 다른 거 없다가 민간 임대차 월세 그렇구나. 월세 세액 공제 지금 받고 계시는데 한 달치 월세를 공제받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 그리고 표준 임대료 정책 도입하겠다. 정말 공약이라 할 것이 없네요. 네. 종합적인 느낌이 전혀 없고.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기타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겠음. 오잉. 근데 이게 공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바뀌거든요. 이것만 하지 말고 다 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한 문장은 필요한 곳이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다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서 풀죠. 그래서 필요한 곳이라는 문장을 제가 피해 정리할 땐 뺐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과감히 풀겠음이란 말이 공약이 될 수 있냐고요. 없죠. 그건 공약이 아니라 공약이 아니죠. 구호죠, 구호. 구호 맞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영진 후보는
공항파 프레임을 짠 장본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별점. 별 하나. 두둥. 네. 한 줄 평은 가장 젊은 후보의 가장 고루한 정책. 새롭게 하나 놓습니다. 사실은 젊은 후보라면은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굉장히 개혁적인 것들이 그래도 나와주면은 신선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고뇌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소위 군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추미애 후보는요, 뭐랄까 큰 그림을 일단 먼저 그렸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공약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툭 던진 느낌. 네, 완성된 형태가 전혀 안 들잖아요. 이것들을 모아서 앨범으로 발매할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면. 물론 이분들은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본선 가면 내가 그때 보여줄게.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고 할 때 다들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부동산을 전면에 내세워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빙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우리 방송의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럼 대안이 뭐야? 없어. 그러니까는요. 있을 수가 없고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앨범을 갖고 나왔는데 1번 트랙부터 12번 트랙, 15번 트랙까지 계속 딴지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론회를 보면 조금 그런 그렇죠, 형국이다. 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시면은 표로 정리된 걸 보시면서 대충 그려지셨을 거예요. 오케이 이미지가. 말해.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분석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이야기는요. 뭐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집값 못 잡고 대출만 잡는 정부, 충격요법에 서민들만 발동동. 이게 지금 최근에 한겨레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집값 못 잡고 대출만 잡는 정부, 충격요법에 서민들만 발동동.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맥락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도 정부가 잘못했다는 소리네. 뭐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언론은 미쳤고 죽었습니다. 진짜. 한겨레가 이 정도니까. 한겨레가 이 정도. 제가 제일 약한 걸 가져온 거예요. 제일 약한 걸 가져온데 근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중에 주택을 살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거를 중단을 한 사태가 있었어요. 지금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언론이, 거의 모든 언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다시 내놔서 집값 잡는 정책을 펼쳤다라고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지금 다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감을 더 키우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하면서. 근래의 금융권 대출 관리가 마치 정부의 집값 잡는 정책인 것처럼 호도를 하는 거예요. 호도를 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호도. 사실을 아예 가짜 뉴스로 하진 아니하지만 살짝 틀어가지고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로 이렇게 살짝 트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게 있는데, 팩트부터 설명드릴게요. 예. 근래에 농협은행 대출 중단된 이 사건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결과인가? OXX입니다. 팩트는 뭐냐면은요. 정부가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대출 총량을 관리를 합니다. 금융당국에다가. 네. 왜 그러냐면은 대출을 마음껏 하라라고 놔두면은 이 은행들이 마음껏 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이 부실해지고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은행이 사고가 터지면 연쇄다발로 사건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게 하는 게 일이죠. 관리 감독이 금융당국에. 그래서 금융당국이 연초에 은행들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작년 대비 5에서 6% 정도만 더 상승한 정도로 관리를 올해는 우리 합시다. 그러니까 작년만큼 받고 거기서 5, 6% 정도로 올해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각 은행들이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짜가지고서 금융당국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을 이제 총량을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웬걸? 농협은행이 벌써 그 한도를 훨씬 초과해버렸어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게 걸려서 농협은행이 아이고 저희 사실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관리하겠습니다 하면서 꽝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출이 막힌 건, 농협은행이 대출을 막힌 거는요,
농협은행이 총량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서 농협은행이 잘못한 거예요. 농협은행을 나무라거나 아니면은 100번 양보해가지고서 아무리 계획서를 받았기로써니 그래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지 하면서 정부를 그 정도 욕할 수는 있어요. 흉볼 수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번에 다시 집값 잡으려고 대출을 콱 막았다? 지금 이거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겨레 기사만 해도 네.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얄팍하게 국민들 특히 이제 서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건데 네.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 사보려고 했더니 네. 이제 와서 대출도 안 해주면서 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서민들만 발 동동 구른다면서 결국 정부가 무능한 프레임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누군가가 단체방에 모여서 기자들이 단체방에 모여서 자 오늘부터는 우리 여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예. 같은 날 다 긁어온 거거든요. 예. 아시아경제 제목이 이래요. 본가 처가 들어가 살아야 할 판 무주택자 대출 패닉. 내용이 이래요. 내용이 정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시중에 돈줄을 재면서 부동산 시장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완전 거짓말이죠. 가짜 뉴스죠. 정부가 나서가지고서 지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쥘 게 아니죠. 네,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다. 근데요, 그 우리가 빚내서 집 사라, 뭐 박근혜 때 대표적인 정책인데 네, 사실은 우리가 재난지원금 이야기할 때도 국채 비중이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국가가 낸 빚은 40%밖에 안 되는데 네, 최근에 가계빚이 1,800조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1,805조. 네, 근데 이 1,805조가 우리나라 예산의 3배가 넘고요. 그러니까 가계빚은 역대로 가장 많고 네. 정부는 40%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도 된다. 빚은 국가가 내는 게 훨씬 낫다. 이자로 봐도. 그러니까 실제로 1년 전보다 10.3%가 늘었고 그게 이제 아마 코로나도 영향을 받았을 텐데 전체 빚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1,805조 중에 948조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지금 굉장히 안전해요. 지금 그런데 가계가 문제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가계는요, 아시겠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뒤로 밀리면은 물러설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 농협은행이 담보대출이 중단됐던 거는 정부가 그것을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집값 잡는 정책으로서 어떤 조처를 가한 게 아니고 농협은행이 애초에 목표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다. 알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된다면서요? 이렇게 빚이 많아지면은 은행에서 그게 신용대출이든 지금 신용대출이 757조, 네. 주택담보대출이 948조, 총 뭐 합쳐서 1,805조가 가계 빚으로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빚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부담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좀 무서워요, 사실은요. 한 15년, 한 10년쯤 전에 기억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만 틀면은 뭐 주식 투자 실패로 자살한 증권맨들 나오고, 전 잊지 못하는 장면이 딱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증권사 객장에서 마늘 까는 아주머니랑 내 돈 돌려줄 때까지 못 간다. 그리고 은행 객장에서 바닥에서 완전 자지러지면서 울던 아주머니 기억하는데요. 근데 바벨탑도 하늘에 닿지 못했어요. 마냥 오르는 자산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풀렸고 이게 지금 다 신용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거 나중에 금리를 결국은 올리면서 조금씩 출구 전략을 써야 될 텐데 이때 위험 관리 개인 가게가 안 해놓으면은요,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경각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쇄적으로 다 IMF처럼 돼버릴 수 있는. 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공포의 전염은 한 번이에요, 진짜로. 경제는 심리니까. 네. 망한다들 하면 막 이제 뱅크란 뭐 수도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예, 근래에 가장 본 게 그거잖아요. 머지 포인트 사태잖아요. 바로 다음날 다 달려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요. 저는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벽하다, 뭐 최고로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쪽이 선동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일단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5회 방송 동안에 좀 쌓이셨는지 궁금하다 말씀드리고요. 아직도 악플 다시는 분이 계세요. 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맞잖아. 아니, 누가 실패 안 했다고 말했구나. 아무튼 우리들 입장은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른 정권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망가졌을 거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을 때 이득 보는 세력들한테 그 비웃음 당하는, 실제로 나는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그 세종시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씨 같은 사람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말할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이런 기조로 말씀드렸고요. 자, LG그룹의 후손이 아닌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